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교시에 치르게 되는 무역계약의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이제 시험을 대비해서 전략적으로 이 무역계약 과목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역계약 과목은 2교시에 무역계약 그리고 이제 무역영어하고 이제 한 쌍을 이뤄서 100문제가 각각 50문제, 50문제에서 10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제가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무역계약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시면 그 노력에 비해서 상당히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전략 과목이 되겠다. 그래서 무역영어가 상당히 그 영어 실력이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취약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부분은 이 무역계약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역계약 부분에서 최하 70점 이상은 나올 수 있도록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역영어의 부족한 부분을 바로 무역계약 부분에서 보충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과하게 안 나오게 평균점에 어울리는 그런 점수를 취득하는데 집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역계약은 무엇이고 무역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무역이라는 것은 International Trade, 그래서 영토와 주권을 달리하는 그 격지자 간의 Long Distance Business 해가지고 격지자 간의 그러한 상거래 행위, 그것을 바로 이제 무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무역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서로 간에 일정한 그 채권의 그 발생이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채권의 발생이라는 것은 바로 매매자 간에 서로 반드시 이행해야 될 그 의무를 말하게 되는데, 셀러 입장에서는 물품을 인도해야 될 그런 의무가 생기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어 입장에서는 그 물품의 대가로서 금전을 결제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무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취급하는 상품별로 한번 구분을 해보게 되면, 무역은 크게 유형 무역이 있다. 그리고 무형 무역이 있다. 유형 무역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떤 형태를 갖춘 그러한 상품을 말하죠. 그래서 보이는 그러한 상품이다. visible goods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형은 안 보인다 해서 invisible goods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형 무역에는 뭐 컴퓨터라든지 모니터, 그 다음에 MP3 플레이어, 그 다음에 폰, 뭐 TV, 기타 모든 이제 공산품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고, 무형 무역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서비스라든지 노동력이라든지 기술의 제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분류를 해보면 협의의 무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의의 무역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수 있는데, 협의의 무역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유형계면을 다루는 유형 무역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광의의 무역이라는 것은 바로 유형 무역과 무형 무역을 다 아우르는 그러한 무역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에서 주관하는 무역영어 시험에서는 바로 유형 무역을 이제 주로 다루게 되고, 국제무역사에서는 바로 이 광의의 무역까지를 총괄해서 이제 시험의 범위로 잡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그 공부해야 될 범위가 넓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무역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무역에서 다루는 그러한 대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러면 무역계약이 어떤 확정적인 효력을 발휘하려면 어떠한 요건이 필수적으로 필요한가 하고 살펴보면은, 먼저 양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것을 거래 행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금전의 대가, 그래서 considerations, 약인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거래의 목적물과 방법의 합법성이 있어야겠다. 그것이 반드시 거래하는 그런 대상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것이 상대국이나 또는 자국의
그런 법률적인 것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어야 되고 그 거래 방법이 합법적이어야 된다. 다음에 이제 당사자의 행위 능력을 들 수 있는데 바로 그 물품의 매도자는 바로 그런 공급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바이어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무역 거래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굉장히 그 금액이 크죠. 그죠? 금액이 크고 그리고 제조 기간이 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단계로부터 어느 일정한 시점에 가서 그 물품을 이제 인도받을 수 있게 되죠. 물론 결제도 이제 그렇게 나중에 이제 후지급되는 방식도 있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그 상품에 국한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계약 당시에서 그것을 주문을 하게 되면 일정한 시간이 흘러야 되고 그래서 대량 구매가 많게 되니까 그 제조 기일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인도받을 그러한 금액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니까 그것은 바로 대부분의 무역 거래는 선물 계약이 되겠다. 그죠? 인도받을 그런 물건에 대해서 미리 앞서서 이렇게 계약을 한다 해서 선물 계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제 알아두시고 그러면 무역 계약의 확정적인 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면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 그래서 일단 뭐 물건을 사고 싶어도 그 매도인이 그 물건을 팔 의사가 없다면 이것은 이제 매매 계약이 체결될 수가 없겠죠. 반대로 내가 좋은 물건을 팔고 싶어도 상대방이 그것을 산다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으면 이것도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약인이 있다. 그래서 consideration. 그래서 실제로 어떤 거래 행위에 있어서 대가가 없다. 그렇게 되면 이 매매 계약이 체결될 수가 없겠죠. 어떤 물품을 이제 인도받는 그러한 대가로서 어떤 금전의 그 지급 행위가 있어야 되겠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그 지급 보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래의 목적물과 방법의 합법성.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그 존재하지도 않는 그러한 물건을 가지고 매매 계약을 이제 체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거래되는 그 상품이 무슨 마약이라든지 그리고 특별관리가 필요한 총포류라든지 이런 것 비합법적이고 이러한 물건들은 거래의 그 대상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그것을 거래하는 행위가 어떤 밀수를 통한다든지 공산품이라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그것이 이제 정당한 그 무역 거래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그 거래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리고 거래에 있어서 어떤 제한을 받는 그런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다음으로 이제 당사자의 그 행위 능력을 이제 들 수 있게 되는데 아무리 내가 좋은 물건을 상대방에게 팔았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그 지급 보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장이 안 된다면은 그것은 온당한 그런 무역 거래의 그 절차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물품을 매도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서 어떤 제조할 그 능력이 없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그 매매 계약으로서의 그 효력을 발휘하기가 상당히 그 힘들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이제 무역 계약 요건의 어떤 확정성이다라고 간단하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고, 그러면 무역 계약이 최소한의 어떤 그 법적인 타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어떠한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첫째, 크게 낙성 계약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onsensual contract 되는데. 먼저 또, 그리고 무역계약을 여러분이, 접근을 하시면서 항상 그 유의해야 될 사항은, 바로 이제 무역계약에서 나오는, 용어를 그 영어로 정해 놓은 것, terminology. 이러한 그 특수한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데피니션을 하느냐. 한국말로 쓰여있는 이러한 용어들이 영어를 어떻게 용어가 표현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정의가 내려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영어로서 무역영어 시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무역계약을 배우시면서 이것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이 되겠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그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무역령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이 교재에서는 가능하면 많은 그 무역 영어 그리고 이제 용어를 첨부해가지고 그 괄호치기를 해가지고 많은 부분을 이제 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그 용어가 습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그 배려를 했으니까 주의 깊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낙선 계약이라는 것은 바로 두 사람의 의사 합치만 있으면 그것으로서 이제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건 파세요. 그랬을 때 좋다 팔게 이렇게 해가지고 제3자가 개입되지 않고 당사자끼리 어떤 그런 매매 계약을 이행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 표현을 하는 것으로서 그 계약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바로 그렇게 당사자끼리 합의만 하면 바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해서 consensual contract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이것의 이제 반대로서는 바로 요물 계약이 있겠습니다. 어감이 뭐 썩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 요물 계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그 법적인 효력을 나타내려면 요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을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그 땅 파세요. 그래서 이렇게 요청했을 때 좋습니다. 팔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낙선 계약이 되지만 설령 두 사람 간에 그런 의사 합치가 있었더라도 실제 그것을 매입한 당사자가 그 땅을 등기소에 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법적인 어떤 점유권을 인정받기가 힘들죠. 그래서 두 사람 간의 의사 합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법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요물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쌍무 계약을 우리가 들 수 있다. 그래서 영어로는 bilateral contract 이렇게 되는데 바로 요 이제 용어에서 이제 보다시피 쌍방이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쌍방이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그렇죠. 그 매도인은 반드시 그 매매 계약의 이행 조건으로서 물품을 정확한 시기에 인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매수인은 거기에 대해서 금전의 대가를 지불할 그러한 이제 의무를 이제 부담하게 되죠. 바로 이런 것을 쌍무 계약이라고 그러면 어느 한쪽만이 의무를 지는 것 그것을 바로 편무 계약이라고 그러죠. 편무 계약이라는 건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뭐 증여라든지 또는 뭐 사용 대체라든지 자, 이런 것이 이제 있을 수 있게 되는데 증여라는 것은 뭐죠? 어떤 뭐 유산을 넘겨준다든지 어떤 또 선물을 준다든지 그렇게 되면 선물을 주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금전 대가를 지급하고 이제 물건을 샀지만 받는 사람은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는 사람은 그냥 준다는 그런 의무만 부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용 대체 같은 경우는 네가 이 집을 써라, 그죠? 내가 전세를 계약금을 안 받을 테니까 또 전세금을 안 받을 테니까 그냥 이 집을 써라 하고 어느 일방만이 이렇게 그러한 의무를 이제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수혜받는 당사자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 일방만이 그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편무 계약 그래서 쌍무 계약에 반대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유상 계약 이렇게 되는데. 유상 계약은 minority-라 그러죠. Renewal contract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유상하니까 뭐예요? 반드시 어떤 급부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거래 행위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공짜는 아니다. 반드시 어떤 금전적인 그런 대가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증여, 사용 대체와 같은 그런 이제 무상 계약하고는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서로 어떤 매매 목적물에 있어서 거기에 금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공짜로 물건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바로 무상 계약이 되겠습니다. 어떤 뭐 구호 물품을 지급받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무상 계약에 다 들어가는 범주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류식 계약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뭐 격식을 차리는 그러한 영어 이렇게 할 때는 formal이라고 그러잖아요. formal English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바로 이제 어떤 그 격식을 차리다는 그러한 계약이다. 그래서 informal이라고 그러죠. informal contrac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떤 뭐 우리가 그 매매 계약서를 뭐 작성을 하다든지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구두로서 언제 물건을 사겠습니다. 언제 대금을 지급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떤 목적물을 가지고 구두로 이렇게 뭐 전하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것을 바로 분료식 계약이라고 그러고 이것의 반대말은 뭐 쉽죠. 이제 요식 계약이 되는 것이죠. 그죠? 반드시 어떤 그 매매 계약서에 양식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기입을 하고 또 서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요식 계약. 그래서 informal의 반대로 formal contract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분료식 계약이 또 포함되는 것 중에 일단 그 어떤 거래 대상물을 쫙 이렇게 나열을 하게 되면은 뭐 PDA 폰 몇 개, 그 다음에 인도 날짜를 언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목조목 다 기록을 하게 되면 그것은 명시 계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expressed contract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분류식 계약에 있어서 그냥 굳이 어떤 방법을 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이 이행이 될 것이라고 서로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묵시 계약. 그래서 implied contract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러니까 뭐 어떤 물품을 이제 인도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 그것에 대해서 인도할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물품을 인도할 것이라고 서로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묵시 계약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낙선 계약은 consensual contract. 그래서 반대말은 요물 계약이다. 그 다음에 쌍무 계약은 쌍방이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그래서 bilateral contract라고 그것의 반대는 편무 계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금전의 대가가 있는 계약. 그것은 liminal contract에서 유상 계약. 그리고 그것의 반대는 무상 계약이다. 그리고 분류식 계약은 어떠한 특별한 양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informal contract. 그 반대말은 formal contract.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국제 간에 이런 매매 계약을 이제 체결하게 되면서 서로 상호 간에 어떤 통일된 규칙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국제적으로 그러한 것을 조문화시켜서 계약 당시에 응용할 수 있도록 나온 것이 바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의 유엔 협약. 그래서 일명 비엔나 협약이라고 그러죠. 비엔나 협약은 무역 계약 부분에서 상당히 그 많은 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부터 차근차근히 이제 알아보기로 하고 그런데 비엔나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무역 계약의 그 성립에 관한 이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뭐 오포라든지 또 청약이라든지 또 승낙, 억스텐스 이런 그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 기반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구제 방안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인코텀스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인코텀스에서는 바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그 인도 물품의 이전과 그 비용에 대한 것들만 이제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그 계약 기반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구제 같은 것은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인코텀스하고 비엔나 협약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꼭 챙겨야 될 것이 있죠. 제일 먼저 품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약정해야 되는 쿠알러리가 있겠고 거래 조건은 이제 약칭해서 텀즈라고 그러는데 텀즈로 쿠알러리가 있어요. 그렇죠? 품질에 대해서 약정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품질이 결정되면 얼마나 많은 양을 거래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양을 또 결정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쿠알러리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제 약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격 조건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스가 어느 가격에 매매할 것인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인도가 있게 되겠죠. 언제 그 매매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할 것인가. shipment 또 이제 딜리버리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결제할 것이냐, 그래서 출신물을 할 것이냐, 뭐 신용장 거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송금 방식인 TT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논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페이먼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무역계약의 이제 5대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은 shipment와 delivery입니다. 그래서 shipment 하게 되면 자꾸 이렇게 배와 관련된 그런 용어로 이제 국한돼서 이해를 하기 쉬운데, shipment라는 그 말 자체는 선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원래 본래의 뜻은 출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하. 물품이 이제 공장에서 생산돼 가지고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온 상태, 그것이 바로 출하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의 그 딜리버리라는 것은 인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이렇게 책정을 할 때 shipment 데이터하고 딜리버리 데이터하고는 엄연히 다르다. shipment는 바로 여러분들이 공장에서 물건이 출하되거나 출하된 그 시기나 또는 선적하는 그 시기를 말하는 것이고, 딜리버리라는 것은 그 매수인의 그 앞에 완전히 그 인도를 하는 그러한 것을 바로 딜리버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출하하고 인도하고 shipment하고 딜리버리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게 되면 까딱하면 바로 그 매매 계약서에 바로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것의 그 용어의 차이에 대해서도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무역 계약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 보시게 되겠는데, 일단 무역 계약에는 이제 개별 계약, 그다음에 포괄 계약 또는 이제 장기 계약, 그래서 독점 계약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케이블 계약을 보게 되면 개별 계약은 말 그대로 건건마다 한다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컨트랙트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MP3 플레이어를 수취입하기로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이것에 대해서, 요 단위대 상품에 대해서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 거래를 이행을 했다. 그렇게 하면 두 번째 거래에서도 또 동일한 방법으로 매 건마다 매매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개별 계약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컨트랙트가 되고,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계약은 바로 세일즈 노트와 이제 퍼체이스 오더가 되는데, 이런 계약을 이제 체결하는 그런 매매 계약서를 세일즈 노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약어로는 이제 SN 이렇게 부르는데, 처음에 이제 이 무역 계약서를 대하시는 분들은 이것 처음에 이제 세일즈 노트라고 안 써있고 SN 그렇게 되면 이것이 무슨 저기 소프트웨어에 뭐 시리얼 넘버인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이제 시리얼 넘버도 SN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죠. 그러나 무역 거래에 있어서 SN은 바로 매매 계약서에서 세일즈 노트를 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퍼체이스 오더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매입서, 그래가지고 이제 PO라고 이렇게 약칭을 하게 되는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그것을 매매 계약을 작성하는 사람의 주체가 누구냐. 그래서 만약에 셀러가 작성하게 되면 바로 세일즈 노트가 되는 것이고, 구매하는 자가 작성을 하게 되면 purchase order에서 약칭으로 PO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매매 계약서를 이제 보통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체결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이제 이해를 해보면은, 처음에 이제 매매 계약서를 이렇게 체결을 하고, 우리가 이제 그 격치자 간에 이제 그런 외국과 거래를 할 때마다, 항상 그러한 거래를 할 때마다 비행기를 타고 그 나라를 이제 방문해서 하게 된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또 비용도 상당히 그 만만치 않게 들겠죠. 그래서 대부분 작은 거래일 경우에는 이제 매매 계약서를 체결을 이제 팩스를 통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형태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처음에 어떤 가격, 수량, 그리고 인도 날짜 같은 것이 합의가 되면 그러한 조항들을 쭉 적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일단 세일즈 노트라고 이렇게 불러봅니다. 그 날짜를 쭉 적은 다음에 이쪽에 buyer, seller 이렇게 표기를 하고, 이 밑에 이제 서명란이 있죠. 그래서 셀러가 이것을 작성했다면 자기의 이제 서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팩스로 이렇게 송부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쪽에 이제 바이어 측에서는 이 작성되어진 그 매매 계약서를 검토를 해보고 아무 이상이 없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서명할 이제 비어있는 안에 또 이렇게 서명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또 셀러가 먼저 서명한 안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바이어는 먼저 서명을 하고 그것을 다시 또 셀러에게 송부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각각의 상대방이 서로 서명된 그런 계약서를 갖고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매매 계약서가 이제 체결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괄 계약 또는 이제 장기 계약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마스터 컨트랙트. 요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보다 이제 발전된 그런 이제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이제 MP3 플레이어를 한 1000대를 이렇게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1000대를 구매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 그래서 구매자가 우리 장기 계약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2만 대를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됐다. 그러면 그것을 2만 대를 이제 한꺼번에 제조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니까 이것을 일정 기간 동안 이제 할부로 이렇게 이것을 선적을 하게 되죠. 1차에 걸쳐서 500대를 하고, 그 다음에 2차에 1500대를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쭉 이것이 이제 그 선적이 진행되겠죠. 바로 그러한 것들을 한 장의 계약서로 언제 물품을 선적해라, 그리고 언제 또 결제한다, 이런 것들이 한 장의 계약서에 쫙 나와 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또 MP3 플레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당신과 나하고 셀러와 바이어하고 계약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계속해서 그 거래를 합시다 하는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그것을 하나의 계약서에 쫙 나타낸 것, 그것이 바로 마스터 컨트랙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터 컨트랙트는 이제 일반 거래협정, 그래가지고 이 뒤에, 이 계약서 뒷장에 여러 가지 서로 그 단서 조항을 이제 붙이게 되죠. 거기에 어떤 불가항력 조항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중재는 어디에서 할 것인지,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세부 조항이 이 뒤에 이제 기재가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이따 이제 다루기로 하고, 그런데 지금 이게 계속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팔아보니까 계속 아주 그 소비자로부터 이제 호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경쟁자가 동일한 상품을 다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매자 측에서는 내가 그래서 독점적으로 이것을 상품을 취급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셀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군데 수출을 해봤지만은 바로 국내에 있는 미스터 김이 우리 상품을 제일 잘 팔고 그리고 홍보를 제일 잘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그 물건을 이제 공급하고 싶어지겠죠. 그렇게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바로 exclusive contract라고 그러죠. 또는 sole distributorship 이렇게 보죠. 두 개 다 전부 다 이제 독점이라는 그런 명칭이 되는데, 바로 이제 독점적으로 어떤 물건을 장기적으로 취급할 때 그때 작성하는 계약서가 바로 독점 계약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위탁 판매 무역과 지급 보증 대리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그 위탁 판매 무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내 물건을 대신해서 팔아줄 것을 이제 부탁하는 그러한 상거래 행위, 그것을 바로 위탁 판매 무역이라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어떤 중국에서 중국에 있는 어떤 그 무역 거래업체가 이렇게 한국에 있는 어떤 수입자라든지 또는 판매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거래하는 물량을 이쪽으로 공급을 하고, 그러나 그 공급한 대가로서 받는 그 대금 결제는 물건이 팔리는 그 양만큼만 결제를 하도록 한 것이 바로 위탁 판매 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TV를 100대를 위탁 판매를 시켰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가격이 만약에 10만 불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봤을 때 20대 팔면은 20대만큼의 그런 결제만 해주고,
또 나머지 분량에 대해서는 물품이 판매가 되는 대로 상대방에게 결제를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위탁 판매 무역이 되겠습니다. 위탁 판매 무역은 어디에서 이제 많이 쓰이게 되면 적극적으로 신시장을 이제 개척을 할 때 그때 이제 위탁 판매 무역을 많이 하게 되는데 또 우리나라가서 어떤 뭐 신발을 이렇게 생산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미국으로 이제 수출을 하고 싶다. 그런데 한국의 어떤 모 업체가 새로이 개발한 어떤 신발을 미국에 수출하려고 하지만은 이제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뭐 나이키라든지 또는 아디다스라든지 이런 유명 상표에 대한 인지도만 갖고 있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무리 좋은 그런 상품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그것에서 검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를 꺼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수입자도 그 물품을 수입해서 파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실한 자신감이 없게 되기 때문에 수입을 꺼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우리 물품은 자신 있으니까 한번 팔아보세요 하고 어떤 결제에 대한 이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적극적으로 신시장을 개척하는 데서 상당히 그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 보증 대리는 우리가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위탁 판매 무역에서 한 단계 이제 진보된 그런 방법인데 만약에 지급보증 대리인이 TV 100대를 수입을 해가지고 다 팔았는데 한 20개 분량에 대해서는 미수금이 생겼다. 즉 판매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그렇게 되면 위탁 판매 무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돈을 받아서 이제 주면 되지만은 지급보증 대리인은 그 미불대한 20대에 대한 그러한 금액을 자신이 책임을 지고 셀러에게 그 대금을 지불하는 것을 약속하는 그러한 거래, 그것을 바로 지급보증 계약이고 그것을 이행하는 사람을 바로 지급보증 대리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개별 조항과 이면 조항을 볼 수 있는데 개별 조항은 일명 그 타이핑 조항이라고 그러죠. 타이핑 조항이라 그러고 또 다른 말로는 이제 표면 조항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면 조항은 개별 조항 뒤에 있는 어떤 약정을 이제 이면 조항이라 그러는데 아까 그 우리가 그 세일즈 노트를 이제 이렇게 작성을 했죠. 그래가지고 자 어떠한 물품을 이제 매매 대상품을 딱 정하고 그래서 TV다 이렇게 이제 TV 수량은 100대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선적일자는 뭐 9월 10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뭐 결제는 뭐 LC로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쭉쭉쭉 이렇게 개별적으로 타이핑해서 집어넣는다. 그래서 타이핑 조항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매매 계약서 같은 것들은 이제 그것을 체결할 때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매매 계약서를 다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그 전세 계약서라든지 뭐 그런 것처럼 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그런 것처럼 어떤 일정한 그 양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인쇄된 양식에 이제 빈칸이 있게 되죠. 바로 이제 블랭크된 그런 란이 있는데 거기다가 해당 란에 필요한 사항을 이제 타이핑해서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이제 매매계약서의 형태를 이루게 되는데 그렇게 주어진 칸에 개별적인 조항들을 타이핑해서 집어넣는다. 그래서 개별 조항, 타이핑 조항 그리고 그러한 사항이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표면 조항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면 조항이라는 것은 바로 이면이 다른 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면은 바로 이 개별 조항으로 보여진 이러한 계약서의 뒷면에 기재된 어떤 약정 조항을 바로 이제 이면 조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큰 예외 없이 보통 매매 계약서는 이제 한 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을 이렇게 예를 들게 되면은 이 책이 앞에 개별 조항이 쭉 거래 조항이 나열되어 있고 바로 그리고 이 뒷장에 이면 조항이 있게 되죠. 또 뭐 예외적인 경우는 이것이 두 장이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 개별 조항이 있고 뒷면에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이고 그 뒷장에 또 첨부가 되어서 개별 조항이 인쇄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것은 개별 조항과 이면 조항이
한 장의 시트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것이 한 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이면조항은 무엇이냐? 이렇게 약정을 하였지만은 어떤 그 예기치 못한 그런 사태로 인해서 서로 간에 그러한 계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생길 수 있게 되겠죠. 가령 뭐 선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그 부도 노동자의 뭐 스트라이크가 일어났다든지, 기타 어떤 나라에 정변이 생겼다든지, 그래서 이제 물품을 제 날짜에 선적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공장에 화재가 나가지고 물품 생산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생기겠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이 판매자의 어떤 그 한계를 벗어나는 그러한 능력 바깥의 일에 대해서는 뭐 책임을 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 서로 그 책임의 한계를 나타낸 것, 그것이 바로 그 이면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면 조항에는 클레임이 발생할 시에는 뭐 어디에서 발생할 시에는 그것을 재판에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중개로서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 중개는 또 중개로 하기로 그렇게 결정했다면은 어디에서 할 것이냐, 뭐 중국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한국에서 할 것이냐, 그러면 아니면 한국의 그러한 법을 따를 것이냐 하는 그 여러 가지 조항들을 이 뒤에다가 적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매도인의 어떤 그 한계를 넘어서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뭐 천재의 지변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 그것이 바로 불가항력 조항. 그래서 포스 머주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셀러의 이제 beyond control, 그래서 한계를 넘어서는 이제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면책 조항을 이제 적는다든지 이런 게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재해, act of God에서 뭐 해일이 났다든지 또는 지진이 났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면책받는 그런 것, 그리고 이제 중재 같은 거,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권리 침해 조항에서 infringement도 있죠. 우선은 이제 권리 침해 조항인데, 만약에 이제 한국의 어떤 제조업자가 미국으로부터 PDA 폼 제작을 이제 의뢰를 받았다, 또는 뭐 모바일을 의뢰를 받았다, 이렇게 가정을 해봤을 때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품질이라든지 그런 이제 요구 사항들을 나열을 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받았다. 그래서 한국의 이제 제조업체가 그것을 만들어서 수출을 했단 말이에요. 미국으로 수출했는데 보니까 이것이 무슨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또는 뭐 퀄컴이라든지 노키아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어떤 그 특허 또는 뭐 의장권이라든지 또는 뭐 상표권이라든지 이러한 기술을 침해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부터 어떤 그 권리 침해에 대한 제소를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정한 이제 손해배상을 물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바로 그것에 대한 침해를 받은 것, 그것을 영어로 infringement에서 권리 침해 조항이라고 하죠. 자, 이랬을 경우에는 이 물품의 제조자는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매수인이 바이어가 요구한 어떤 물품에 대해서 그 물품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어떤 특정 국가 또는 특정 기업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을 때는 바로 그 물품을 제조하거나 수출한 그 상대방에게는 책임을 면책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권리 침해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수출자 입장에서는 바이어가 요구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기술적으로 침해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게 되면, 자, 인도 날짜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모든 사항을 다 조사를 해서 완벽한 상태에서 그 물품을 수출해야 된다. 그러면 그 인도 날짜에 상당히 그 촉박한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다 지켜서 하려니까 그 물품을 인도하기로 한 그러한 시간을 지키기가 상당히 그 힘들어지게 되겠고, 그리고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만한 그러한 여러 가지 또 재반 요건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물품에 대해서 바로 바이어가 요구했을 때 셀러가 그 물품을 판매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다른 어떤 것에 대한 그 권리 침해를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는다 하는 그러한 조항을 나열한 것, 그것이 바로 infringement 권리 침해 조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무역계약의 이제 첫 시간을 무역계약의 일반적인 그런 거래 행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무역계약의 일반적인 성립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